2020년 11월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세상의 모든 물을 쏟아붓기라도 하듯 거센 비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도심을 뒤흔들었고 번개는 어둠을 찢으며 순간순간 세상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그 폭우 속 한 명의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헐렁한 티셔츠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작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조차 없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달렸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듯.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절대로.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시야에 한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불빛, H1호원이라는 큰 간판, 그리고 사람들, 병원이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아이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 저 아이 좀 봐. 어떻게 된 거야? 혼자 왔네. 응급실 입구의 사람들이 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재빠르게 복도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또 좌회전. 마치 미로 속을 헤매듯 아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병원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화장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아이는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웅크린 채 작은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에, 그리고 아이의 삶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숨는 것, 발견되지 않는 것, 그리고 버티는 것. 화장실 밖에서는 여전히 병원의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발소리, 의료진의 대화 소리, 안내 방송. 하지만 이 작은 칸 안에서 한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 웅크린 채 아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화장실 어디 있대? 일상적인 대화들, 손 씻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발소리. 아이는 그 모든 소리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군가 이 칸의 문을 두드릴까봐, 발견될까봐. 30분이 지났을까요? 다시 한번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더욱 강하게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아프기 시작한 게. 아이는 기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조금 아팠습니다. 참을만 했습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낼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이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제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이 밤에? 너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떨었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도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빗속으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냥 달렸습니다. 잠시 이렇게 된 상황을 생각하던 아이는 엄마. 아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양모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흐릿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사고, 교통사고. 3년 전 아이가 5살이었을 때 진짜 엄마는 그날 떠나갔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것이 진짜 엄마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양모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엄마야 알겠지? 처음엔 좋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모는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가면을 쓰고 있었을 뿐.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쓸모없는 것. 학교에서 말썽 피웠다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팔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등에도, 다리에도, 옷으로 가려지는 곳마다. 그리고 오늘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화부터 내며 순간 배를 세게 맞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이의 칸 바로 앞에서 누구 있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러웠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견되면 안 됩니다. 발견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멀어지는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아이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순간도 잠시 배에서 또다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누군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화장실 밖의 소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벽에 기대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작고, 외롭고, 아픈 아이. 이 넓은 병원 안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아이. 아이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찾고 있을 거야. 지금 나를. 분명 양모는 병원 곳곳을 뒤지고 있을 겁니다. 민지야. 아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이름. 진짜 엄마가 지어준 이름.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진짜 엄마. 민지야, 엄마가 지켜줄게. 항상.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찾아온 것은 보호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양모는 처음 몇 주는 다정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면,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면, 쓸모없는 것. 내가 없었으면 보험금이라도 온전히 받았을 텐데. 말과 함께 찾아온 것은 주먹이었고, 발길질이었고, 때로는 며칠간의 굶주림이었습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으로 가려진 곳마다. 민지 어디 있어? 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양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걱정스럽고, 다급하고, 애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8살이고, 배가 아파서 왔는데.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 사람들 앞에서 양모는 완벽한 엄마였습니다. 발소리가 화장실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더욱 작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제발 지나쳐가. 문고리를 잡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여기 있니? 엄마야. 양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양모는 천천히 칸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칸, 빈 칸. 두 번째 칸, 빈 칸. 세 번째 칸. 아이가 숨어 있는 칸은 네 번째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 남자 화장실입니다. 나가주세요. 양모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민지, 나중에 보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직 아이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진짜 목소리. 양모가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양모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병원 어딘가에서
지금도 아이를 찾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배는 점점 더 아파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낮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으로 잠기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불빛은 반쯤 꺼졌고 간간히 들리는 것은 당직 간호사의 발소리와 환자들의 작은 신음소리뿐. 그리고 3층 화장실 칸 안에는 민지가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배뿐만 아니라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맹장이 염증으로 부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고 느리고 규칙적인 발소리. 민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또 왔나? 양모일까요? 발소리는 화장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긴 한숨. 깊고 지친 한숨. 오늘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남자는 세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씻는 소리. 25년. 또다시 혼잣말. 2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면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숨. 지려나, 미안하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정적,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물소리도, 움직임도. 누구?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기, 누구 있나요? 발소리가 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나는 이 병원 의사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였으니까. 혹시 아픈 건가요? 침묵. 도와줄 수 있어요. 문 열어줄 수 있나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남자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요. 민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상한 어른이었습니다. 문을 열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남자는 정말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강민호예요. 이 병원 원장이죠. 조용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혹시 이름이 뭔가요?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괜찮아요. 그냥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나도 오늘 힘든 날이었거든요. 원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25년 전 나에게 딸이 있었어요. 민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작고 예쁜 딸이었죠.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쇼핑몰에서였어요. 딱 3분. 내가 한눈판 사이에 사라져버렸죠. 경찰도 찾았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긴 침묵. 25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찾고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민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어른도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도움이 필요한데 말할 수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밖에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저, 아파요. 많이 아프나요? 네, 배가 너무 아파요.
알겠어요. 지금 문 열어줄 수 있나요? 치료해 줄게요.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면 그 사람이 저를 누가요?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니, 엄마가 아닌 사람이. 원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까 같이 왔어요. 근데 저 도망쳤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럼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약속해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찰칵, 문 열리는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원장은 보았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온몸이 떨리고 창백한 얼굴의 작은 여자아이. 맨발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팔에는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원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얘야. 원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움직이면 놀랄까봐. 지금부터는 내가 보호해 줄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민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얘야, 얘야. 원장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뜨거운 몸, 빠른 맥박. 누구 없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원장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들것 가져와요. 응급실로. 원장은 아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25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한 딸처럼 이번에는 지킬 겁니다. 이 작은 아이를 꼭 지켜낼 겁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강민호 원장이 직접 안고 들어온 아이를 둘러싸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측정, 체온 확인, 그리고 급한 검사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CT 촬영이 지시되었고 혈액 검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미약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그때 수간호사 박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였던 그녀는 원장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옷을 갈아입히겠습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영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민지의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 멍이 있었습니다. 팔에, 등에, 허벅지에. 오래된 멍, 새로운 멍, 그리고 그 중간쯤 되는 멍들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다른 상처들이 한 아이의 작은 몸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박은영이 낮은 목소리로 원장을 불렀습니다. 원장이 커튼 안으로 들어왔고 그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했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박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보입니다. 멍의 색깔을 보면 적어도 몇 주, 아니 몇 달간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 것 같습니다. 원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 촬영하세요. 모든 상처를. 네. 그리고 아까 이 아이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누군가와 함께 왔다고. 엄마가 아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박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튼을 나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는 오늘 저녁 접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8살 여자아이, 복통 증상으로 검색했고 손가락이 한 기록에서 멈췄습니다. 오후 8시 47분 접수. 이름은 박민지 8세. 보호자는 박수진. 증상은 복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 기록이 없었습니다. 접수만 하고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박은영은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했습니다. 민지의 과거 진료 기록을 열어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의 진료 기록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단 2번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2년 전 독감, 한 번은 1년 전 골절이었습니다. 박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골절 진료 기록을 열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왼쪽 팔 골절.
보호자 진술에 따르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함. 하지만 골절 양상이 일반적인 낙상과는 다소 상이함. 추가 관찰 필요. 하지만 그 이후 기록은 없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박은영은 메모를 더 작성하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CT 촬영을 마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결과를 알렸습니다. 충수염 확진이었고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성공 직전이라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는 말도 덧붙여졌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보호자, 박수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아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영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보호자로 등록된 박수진이라는 사람이 1층 로비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직원에게 아이를 찾고 있다고 했답니다.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 만나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원장님, 수술 동의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를 먼저 봐야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을 함부로 데려올 순 없어요. 박은영은 원장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25년 전 딸을 잃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보호 본능이 깨어난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호자에게는 아직 아이를 찾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장이 마스크 너머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지금부터 잠깐 잘 거야. 그리고 깨어나면 아프지 않을 거야. 민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안 혼나요? 원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절대 안 혼나. 약속해. 그 사람, 안 만나도 돼요? 응.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만나도 돼. 민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장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했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보는 순간부터 원장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같은 시간 1층 로비에서는 한 여자가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진, 민지의 양모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어디로 간 거냐고 짜증이 났습니다. 병원에 왔다는 증거만 남기면 되는 건데 말입니다. 혹시 자신을 신고라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겁이 많았으니까요. 그때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수진은 재빨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딸, 찾았나요? 아니요, 아직입니다. 계속 찾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박수진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걱정하는 엄마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3층 수술실에서, 4층 간호사실에서, 그리고 원장실에서 이미 그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술은 1시간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원장의 손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침착한 지시가 이어졌고 충수 절제가 완료되었으며 복강 세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메스를 움직이는 동안에도 계속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라진 딸 지원이의 얼굴이었습니다. 25년 전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아내 윤희정과 5살 딸 지원이와 함께 쇼핑을 나왔습니다. 당시 민호는 30대 중반의 젊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했고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3층 장난감 가게로 향했습니다. 지원이는 인형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때 민호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에게 잠깐 전화를 하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지원이와 함께 가게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휴대폰이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는 가게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병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고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책임과 가족과의 시간 사이에서 말입니다. 결국 그는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3분. 겨우 3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난감 가게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을, 복도를, 화장실을, 계단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쇼핑몰 전체에 미아 발생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5세 여자아이, 분홍색 원피스 착용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움직였고 출입구가 봉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15분 전의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한 관계가 있는지, 최근에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희정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울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장, 수만 장을 뿌렸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희정은 카메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점점 손을 놓았습니다. 단서가 전혀 없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아내 희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딸이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희정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새 삶을 살고 싶다고, 지원이의 엄마가 아닌 그냥 윤희정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면서도 자신의 딸 하나 지키지 못한 아버지였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후배 의사의 목소리가 민호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수술이 거의 끝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봉합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수술 종료 시각은 새벽 1시 32분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지는 곧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민호는 마스크를 벗고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박은영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결과를 물었고 민호는 성공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박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1층 로비에 박수진이 조금 전에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민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진짜 딸이 걱정되는 엄마라면 밤새 기다렸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영이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민호는 회복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아이와 자신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25년의 시간을 넘어선 운명의 연결고리를 말입니다. 민호는 조용히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해. 내가 지켜줄게. 그때 민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잠꼬대처럼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민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하지만 민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이 말입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만약 전화를 하러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3분만 더 빨리 돌아왔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아이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한번 아이를 지킬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민호 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지의 진료 기록,
박수진의 신상 정보, 그리고 25년 전 지원이의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민지가 잠꼬대로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아이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박은영 간호사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조사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에 대한 기본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박수진, 39세, 현재 무직, 3년 전까지 보험 설계사로 일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시기를 주목했습니다. 정확히는 3년 2개월 전이었습니다. 박은영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신문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오후 3시경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박지영 씨, 32세가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딸, 당시 5세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였으며 딸은 경상을 입었으나 박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지영이 민지의 친어머니라는 사실, 그리고 박수진이 박지영의 언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민지는 5살이었고 엄마가 딸을 감싸며 사망했다는 것, 민지는 살았다는 것. 그 후 박수진이 민지를 양육하게 된 경위가 설명되었습니다. 박은영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지영에 대한 기록이 너무 적습니다. 주민등록이 1997년에 생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그 해는 지원이가 실종된 지 2년 후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이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25년 전 5살 때의 지원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보았습니다. 박지영의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32세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코의 형태도, 입술선도 닮아 있었습니다. 박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민지 양을 봤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원장님과 닮았다고요. 얼굴형이 원장님과 비슷하고 눈빛도 그렇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연일 수도 있다고,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영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수술하면서 체열한 혈액이 있으니 원장님의 혈액과 대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25년 동안 헛된 희망에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안다고, 실종 아동 발견됐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달려갔지만 매번 아니었다고, 그때마다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또 다른 실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영은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럼 왜 어젯밤 민지 양 옆에서 밤을 새웠느냐고, 왜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을 강행했느냐고,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떨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은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우신 거라고, 희망을 갖는 게, 그리고 또 실망하는 게 무서운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박지영의 기록이 1997년에 갑자기 생긴 것, 민지 양의 나이와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 양이 잠꼬대로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이가 마취에서 깨어나기 직전 한 말이었습니다. 왜 할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박수진은 39세고 남편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아이가 DNA 속에 각인된 무언가를 느낀 걸까요? 박은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시는 건 이해한다고, 하지만 평생 혹시라는 의문 속에 사실 것인지 아니면 확인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아이를 보호하는 건 변함없다고, 혈연이든 아니든 이 아이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은영은 검사 의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3일.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5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회복실에서는 민지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하얀 천장과 낯선 냄새를 느꼈습니다.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 원장이 의자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고, 이제 아프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정말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왔고, 원장은 천천히 회복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박수진에 대해 물었습니다. 원장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진짜 엄마를 기억하느냐고 말입니다. 민지는 조금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따뜻했다고, 엄마는 자신을 많이 안아줬고 노래를 불러줬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노래냐는 질문에 민지는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예쁜 꿈을 꾸렴. 민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노래, 그 자장가는 민호가 지원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아내 희정이 만든 멜로디였습니다.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자장가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자 원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좋은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라고 답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민호는 회복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박은영이 다가와 검사 의뢰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박은영에게 물었습니다. 기적을 믿느냐고 말입니다. 박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믿지 않지만 사람으로서는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믿고 싶다고, 25년 만에 찾아온 이 불가능한 가능성을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3일, 72시간,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민지는 정말 강민호 원장의 소녀일까요? 25년 전 사라진 지원이와 3년 전 세상을 떠난 박지영은 같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기적 같은 재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처럼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민지가 자신의 손녀라면 그건 기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원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유괴당해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했고 결국 사고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 딸마저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일 자신이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였습니다. 민지가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안전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말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술 다음 날 아침, 강민호 원장이 부드럽게 민지를 깨웠습니다. 아침이 왔고 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원장은 직접 죽을 떠서 민지에게 먹였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을 먹으면서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듯이 말입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천천히 먹어도 된다고, 아무도 빼앗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고 원장은 정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제야 민지는 조금 편안한 표정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박은영 간호사가 원장실이 아닌 민지의 병실에 가니 침대가 설치된 것을 보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원장은 밤에도 누가 돌봐야 한다고, 간호사들이 있지만 자신이 직접 보는 게 마음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박은영은 솔직히 말하라고, 저 아이가 걱정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잠꼬대로 안 돼,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일어나 민지 곁으로 갔습니다. 괜찮다고,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괜찮다고, 자신이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자도 된다고,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지는 원장의 손을 꽉 잡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내내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민호는 검사실에서 봉인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실 직원이 바로 확인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나중에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복도를 걸으며 여러 번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지금 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확실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민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지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원장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말에 민지는 내일부터는 걸을 수 있다고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민호는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 더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고 말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날, 민지가 처음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걸었습니다. 민호가 한쪽 팔을 잡고 박은영이 다른 쪽을 잡았습니다. 아프냐는 질문에 민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잘한다는 칭찬에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얼마나 오랜만에 웃어본 걸까 하고 말입니다. 다섯째 날, 민호가 병실에 들어서자 민지는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민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림에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고 물었고 민지는 아저씨와 자신이라고 답했습니다. 민호는 예쁘다고, 아저씨 얼굴이 잘생기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냐고, 저 돌아가기 싫다고, 그 집에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 말라고, 자신이 방법을 찾을 거라고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섯째 날, 박은영이 민호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박수진이 오늘 오후에 병원에 온다고, 민지를 데려가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법적 보호자였으니까요. 박은영이 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확인했느냐고 말입니다.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봉인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왜냐는 질문에 민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무섭다고 말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이 아이를 지킬 명분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맞다면 그건 기적이지만 동시에 지원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괴당해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했고 결국 사고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 딸마저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 그 진실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지가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보호라고,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민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박수진이 오면 일단 시간을 끌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은영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눈으로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박은영이 달려왔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은영이 결과지를 집어 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얼어붙었습니다. DNA 일치도 99.99%, 친자 관계 확률 친손녀 관계 일치. 박은영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말입니다. 지려원아, 지려원아, 내 딸, 정말 너였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은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원장님의 손녀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영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원장님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박은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박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수진이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함께 왔다고, 민지를 바로 데려가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고,
저 아이는 자신의 손녀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은영이 원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직 박수진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박수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고 민지의 마음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맞다고, 민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민지에게 먼저 말하는 게 좋겠다고 박은영이 제안했습니다. 민호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민호는 민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민지야, 사실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내 엄마는 내 딸이었어. 그렇게 말해야 할까?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 안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디 있어요?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아, 내 딸.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 아이도 말입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급히 닦았습니다. 원장은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쫓아내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원장은 절대 아니라고, 사실은 민지의 진짜 엄마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박지영이라고 답했습니다. 원장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내 엄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사실 다른 이름도 있었다고, 아주 오래전에는 강지원이라는 이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이었다고, 나는 내 할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고, 원장은 정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자신에게 가족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 원장은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원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3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도 민지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작 찾아주지 못해서, 내 엄마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괜찮다고, 이제 찾아주셨잖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 3대에 걸친 아픔, 그리고 마침내 찾은 서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층 로비에서 박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원장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방금 전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했고, 민지는 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도 민지를 꽉 안으며 미안하다고, 진작 찾아주지 못해서, 내 엄마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괜찮다고, 이제 찾아주셨잖냐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 3대에 걸친 아픔, 그리고 마침내 찾은 서로였습니다. 박은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래에 박수진이 와 있다고 알렸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싫다고, 싫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괜찮다고, 할아버지가 지켜주겠다고, 이제부터 너는 자신이 보호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민지는 여기 있으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금방 올 거라고 말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민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로비에는 2명의 경찰관과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수진, 39세, 민지의 양모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민지에게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을 해운대 경찰서 김철수 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수진 씨가 따님을 찾으러 왔다고, 일주일 전 실종 신고가 들어왔고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박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수진은 피하려 했지만 민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실종이라고 했느냐고, 이상하다고, 병원 기록에는 박수진 씨가 민지와 함께 응급실에 왔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한 후 민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사라졌다고 했다는 것. 하지만 왜 밤새 찾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병원에서 사라졌는데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관이 박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수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오려고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딸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사라졌는데 집에 가서 주무셨다는 말이냐고 말입니다. 박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지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멍 자국, 상처들, 시기가 다른 폭행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동학대 흔적이라고, 적어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민지가 원래 활발해서 자주 넘어진다고 변명했습니다. 민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년 전 골절 기록이라고, 당시 담당 의사가 학대를 의심했지만 당신이 추가 진료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병원 방문 기록이 단 2번뿐이라고, 정상적인 보호자라면 최소한 정기검진이라도 데려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박수진에게 이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수진은 민지를 사랑한다고, 동생이 죽고 자신이 키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느냐고, 민지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느냐고, 당신 이름만 들어도 떤다고, 화장실에 숨어서 밤새 나오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한다고, 그게 사랑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민지는 당신의 조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입니다. 민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당신 동생 박지영과 민지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고, 박지영은 박수진의 친동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영의 본명은 강지원이라고, 25년 전 유괴된 자신의 딸이라고, DNA 검사 결과 민지는 자신의 친소녀로 확인되었다고, 따라서 박수진 씨는 민지의 법적 보호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고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박수진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박지영이, 아니 지원이가 유괴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수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이 자신의 딸을 유괴한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박수진이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고, 25년 동안 자신의 딸은 어디 있었느냐고, 누가 데려갔느냐고, 말하라고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박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였다고 말입니다.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박수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친언니 박미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고, 결혼 10년째였지만 아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쇼핑몰에서 언니가 지원이를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다고, 그냥 입양했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유괴된 아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했다고,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언니는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정이 들었다고, 자기 딸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는 박지영이 되었다고, 이름도 바꾸고 호적도 조작했다고, 그리고 10년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때 지영이는 이미 25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원이는 진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박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끝까지 몰랐다고, 언니가 죽을 때도 진짜 엄마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렸습니다. 박은영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가 민지를 낳았고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후 박수진이 민지를 맡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왜냐고, 왜 민지를 맡았느냐고 말입니다. 박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보험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죽으면서 보험금이 나왔고 민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되는 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지를 학대한 거냐고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를 때리고 굶기고 상처를 입힌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박수진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처음엔 잘해주려고 했지만 돈이 필요했고 빚이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박수진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동행하겠다고, 그리고 유괴 공범 혐의도 있으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끌려가면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자신도 민지도 아니라고. 지원이에게 사과하라고. 25년간 진실을 숨기고 진짜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 정체를 모르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고개를 떨구며 끌려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박은영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민호는 괜찮다고 그냥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간 찾았던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원아, 하고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찾았는지. 근데 너는 바로 옆에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보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고 말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은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라고. 민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이가 남긴 선물, 유일한 혈육, 이제라도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지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 말입니다. 민호는 걱정 말라고, 이제 안 온다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살 거라고, 할아버지와 민지가 함께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자신이 할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민호는 그럼이라고, 우리 가족이잖냐고 답했습니다. 민지는 다시 한번 민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맙다고,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민지를 꽉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할아버지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아니, 긴 2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강민호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였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민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지는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박민지가 아니라 강민지로 바꾸고 싶다고, 할아버지 성을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고,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오전, 민호는 민지를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민지가 들어가려는 순간 민호가 불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뛰어와 민호를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힘차게 뛰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민호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2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5년 전 5살 지원이의 사진과 지금의 민지 사진이었습니다. 민호는 지원이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널 지키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을지, 자신은 아빠로서 실격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은영 간호사가 차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등교를 잘했느냐고 물었고, 민호는 아주 좋아하더라고 답했습니다. 박은영이 말했습니다. 오늘 부산에 다녀오신다고 했죠. 지원이 묘소에 가신다고 했죠. 하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훌륭한 아버지셨다고, 그리고 지금은 훌륭한 할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박은영은 그렇다고 단언했습니다.
민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저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3시, 민호는 지원이의, 아니 박지영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단순한 비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박지영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1994년 5월 15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아, 아빠야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했다고, 3분, 겨우 3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널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무서웠니? 외로웠니? 아빠를 엄마를 기억했니? 하고 물었습니다.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널 찾으러 다녔다고, 25년 동안 전국을, 아니 해외까지 다녔다고, 비슷한 나이의 아이만 보면 뒤쫓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바로 옆에 있었구나.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너 알아? 지원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되었더라. 민지라는 아름다운 딸을 낳았어. 너를 닮은 정말 예쁜 아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민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 내 딸이야. 할아버지가 잘 키울게. 너처럼 잃어버리지 않을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하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을 비석에 기대 세우며 민호는 말했습니다. 지원아, 편히 쉬어. 이제 내가 못다한 사랑을 아빠가 민지에게 줄게. 내 딸을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할게 하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의 그리움, 25년간의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가 다녀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디 다녀왔냐는 질문에 내 엄마 보러 갔다 왔다고 답했습니다. 민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너도 가고 싶으냐고 말입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고, 엄마한테 할아버지 소개도 해줘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거라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말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엄마 이름 알지? 박지영이라고 알고 있지. 근데 말이야, 엄마의 진짜 이름은 강지원이었어. 그게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도 할아버지의 딸이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렇다고, 우린 진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민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민지였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거라고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쁘다고, 정말 예쁜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 방에 걸어도 되냐고 물었고, 민호는 꼭 걸어야지 하고 답했습니다. 잠들기 전 민호는 민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를 말입니다. 민호는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예쁜 꿈을 꾸렴. 할머니 할아버지, 지켜주신대. 우리 아기 잘도 자네. 꿈속에서 만나요. 민지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민호는 민지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잘 자라고,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주게 하고 속삭였습니다. 방을 나오며 불을 껐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그린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민지였습니다. 민호는 그림 속 지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아,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민지를 남겨줘서 내가 사랑했던 그 마음을 아빠가 이어갈게. 내 딸을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할게 하고 약속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오늘 날씨 좋아요. 공원 갈까요?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다고 답했습니다. 민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행복해요. 할아버지. 민호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민지야. 정말 행복해하고 민호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지원이도 미소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딸이 마침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말입니다. 민지는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악몽은 점점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호 원장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5년간의 공허함은 작은 손녀의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새로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박수진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와 유괴 은폐 혐의였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지원이는 부산의 작은 언덕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두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강지원 박지영. 1994년 5월 15일 2021년 9월 15일. 엄마를 사랑했고 딸에게 사랑받은 사람. 그리고 매주 주말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그곳을 찾습니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3대를 이어주는 자장가였습니다. 이것은 25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이야기이지만 되찾은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때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112, 실종아동 신고 182.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